자, 우리 수업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일단 2회차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잠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오후에 3시부터 감정평가사 해설 강의를 좀 했었어요. 이번에 36회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사에 우리 부동산학 원론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과 거의 유사해. 한 7, 80%가 비슷한데, 올해 감정평가사 36회가 똑같아요. 감정평가사도 올해 36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36회. 근데 36회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5회 감정평가사 문제가 35회 공인중개사 문제로 많이 넘어와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어서 그걸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 36회 감정평가사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어서 중요한 문제 30문제만 제가 선별해서 36회 21문제, 35회 9문제 가지고 30문제를 선별해서 해설 강의를 했어요. 제 밴드에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 하면 밴드에 유튜브 영상을 올려줄 거니까 문제도 출력 받을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출력하셔서 해설 강의 보고, 이건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어서 맞추려는 것보다도 답은 이렇게 출제된 지문들이 있으니까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올 때 이런 부분을 속여낼 수도 있구나 라고, 좀 특이하게 전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을 속여내지 않았는데 속여냈던 지문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꼭 시간 내셔서 그 감정평가사 해설 강의 기출문제를 꼭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풀어보셔야 돼. 무조건 우리 시험 보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영상 좀 확인하셔서 강의를 좀 들으시길 바라고. 자, 기출 200제 보죠. 일단 해설 강의 하기 전에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죠. 자, 우리가 이제 경제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배울 건 탄력성 부분 노트인데, 자, 가격 탄력성 보죠. 자, 가격 탄력성의 정의는, 자,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원인이고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 그래서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고 정량적 개념이고 정성적 개념이 아니라 성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이거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변화를 나타나는지 정량적 개념 하나 기억해 놓고, 자, 우리가 이제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라고 했을 때 원인분의 결과, 원인이 가격이고 양이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분의 결과,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이때 가격 탄력성은 이 양의 변화율과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죠.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무조건 양의 변화가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율이 크다는 건데, 이걸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양이 많이 증가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하는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자, A라는 가격이 변했을 때 A의 수요량이 변한다고 해보죠. 자, 그럴 때, 자, 가격이 만약에 올랐어요. 비싸면 방향을 정하는 건 뭐예요? 수요 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안 살 텐데 이렇게 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이 안 사는 게 양이 많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건 탄력적일 때 이렇게 변하는 거고,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건 증가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때 많이 증가, 감소할 때 많이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방향을 정하는 건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성질을 정하는 거고, 얘가 10% 변할 때 얘가 만약에 30% 변했고 얘가 5% 변했다라면 이 가격보다 많이 변했다를 탄력적이라고 하고 조금 변했다를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가격이 만약에 싸면 산다. 살 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게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탄력적이다. 이걸 우리가 양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건 증가를 많이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때 많이, 감소할 때 많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크다예요. 이걸 한꺼번에 얘기할 때 증가할 때 많이 증가, 감소할 때 많이 감소는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의 변화율이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를 얘기한다를 의미하는 거,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자, 탄력성을 얘기할 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양의 변화율을 우리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얘가 똑같다라면 10% 변할 때 10% 변한다 라고 하면 값은 얼마? 1이죠. 우리가 이를 단위 숫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탄력성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자, 맨 마지막 아래 중요하죠. 얘는 100%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양의 변화율이 0%래요. 그럼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이걸 우리가 양이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다라고 하면 양이 변하지 않는 곡선은 뭐라고 한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얘가 양의 불변이고 양의 변화율이 0%라면 가격분의 양인데 10분의 0이니까 값은 얼마? 0. 0일 거야. 탄력성 0.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무슨 선?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 나오면 수직선, 양이 불변인 거, 가격 탄력성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이 있고 가장 작은 건 0이에요. 이렇게 갈수록 커지겠지. 자, 탄력적 비탄력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가격과 양 중에 누가 많이 변하면, 양이 많이 변하면 값은 당연히 1보다 클 거예요. 10분의 20 이렇게 하면 1보다 큰 값 나오겠는데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가격과 양을 비교할 때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다 라고 하고, 자, 완전 탄력은 5개 중에 4개를 정리하면 하나는 쉽게 해석할 거고, 자, 우리가 완전 탄력은 뭐라고 했냐면 수평선.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불변이라고 했죠. 자, 가격이 일정하면 수평선이라고 할 때 얘가 가격이고 양이면 좌우로는 엄청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변화가 무한대여서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라고 한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얘와 얘의 함수식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정리해야죠. 완전 탄력이면 어떻게? P는 숫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완전 비탄력이면 Q는 숫자. 이거 100% 나오니까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비탄력. 자, 탄력성에 구분을 했었고, 자, 이건 외워야죠.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라고 할 때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제 많을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탄력적이다.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공급이 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자, 규제가 어떨수록 탄력적이다? 완화될수록 탄력적이다 라고 해야 될 거고, 원자재 가격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낮아야 쉽게 만들겠죠. 생산 기술이 향상될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생산 소요 시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같은 얘기예요. 얘들은 다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조건, 세수주장, 세수한 주장이 비싸다, 비싸용, 이렇게 세수한 주장이 비싸다, 비싸용.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주거용이 탄력적이고, 자, 측정 기간 또는 관찰 시간이라 그래요. 관찰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의 공급량이나 양의 변화를 봤을 때, 일주일 봤을 때 양이 많이 변하냐, 1년 봤을 때 양이 많이 변하냐 따지고 보면 1년, 길게 볼 때 양이 훨씬 많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볼 때 탄력적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그럼 단기는 양의 변화가 적네, 특히 공급량의 변화가 적어요. 짧은 시간에는 만들기가 어려울 거야. 토지는 아예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부정성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량의 변화가 작다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기가 어려워요. 단기에는, 즉 살려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공급량이 그에 따라 증가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변화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언제? 단기에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 출제자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단기에는 공급량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자, 비싼,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비싼 건 가격이 높을 때 낮을 때? 가격이 높을 때예요. 이건 가격이 높을수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을수록.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다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PQ가 있을 때, 자, 얘들은 가격이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지는 거죠, 갈수록. 그러면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얘들의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이라 그래요.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모두 다 우리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얘가 A, B, C라고 하면 어디일수록 A 쪽일수록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 높을수록 탄력성이 크고,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세수, 주장, 비싸, 용, 면화해줘.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리면 안 돼요. 딱 보자마자 10초 컷으로 답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탄력성의 활용을 보기 전에 일단 문제 간단히 풀어봅시다. 1번 보죠. 자, 탄력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라고 나왔고, 자, 옳은 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변하는 거니까 뭐분의 뭐? 가격 변화율 분의 양 변화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양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양의 변화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수직선이죠. 수직선이면 좌우로 변할 수가 없어. 양이 변하지 않아. 양 불변.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무한대가 아니라 양이 불변이다, 양이 고정된다, 양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비탄력이라고 나왔네요. 비탄력. 자, 그러면 비탄력이면 양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 비탄력이래, 양의 변화가 작아야 비탄력이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의 변화 비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되고,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해야 되니까. 자, 4번에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때 수요 나오면 수요량이고, 공급 나오면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가격 변화율과 양 변화율 중에 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가 커야 돼요. 그럼 얘보다 얘가 크다. 맞네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수직선이면 양이 불변이 완전 비탄력이죠. 가격 탄력성 얼마? 얘가 수직선이면 양이 불변이야. 양이 불변. 그럼 양의 변화율이 0%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야.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탄력성 얼마? 0이라고 얘기하죠. 0. 그래서 1번에 4번.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고, 탄력성의 기본 정의 문제였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틀린 거라고 했을 때,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양이 고정된다, 양이 불변이다. 이건 뭘 얘기한다? 완전 비탄력. 땡큐 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질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고 넘어가야 돼. 이런 무조건 보너스 지문이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 2, 3, 4, 5번 읽고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번 체크하면 이거 우리가 수십 번 하고 100% 나온다고 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자,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얘는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이렇게 해석하고. 자, 비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가격 변화율과 양 변화율 중에 비탄력이니까 양이 적게 변해야지. 그래서 얘보다 얘가 작다. 맞고.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맞고. 자,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양 변화율 중에 탄력적이니까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얘보다 얘의 변화가 크다. 맞네요.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지문이었고. 자, 1번 완전 비탄력, 양이 불변, 양 고정. 자, 내용 조금 더 정리하고 보죠. 자, 가격 탄력성의 활용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 내용에 균형점 이동과 관련된 가격 탄력성,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어렵지는 않고, 자, 우리가 전에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요 증가, 공급 곡선이 탄력적인 경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여기에서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래. 이때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균형점 이동에서 수요 증가, 공급이 일정.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었고 수요 증가에 의해서 양 증가, 그 다음에 가격 상승 해석할 수 있죠? 자, 균형점 이동을 먼저 보면 자, 얘 일정하고 얘 증가했으니까 이것 따라가서 양은 증가, 가격은 상승이죠. 이때 가만히 있는 녀석이 탄력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균형점 이동을 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탄력성을 적용할 건데 탄력적이면 누가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양이 크게 변하고 가격이 작게 변하는 거예요. 양은 크게 변하고 가격은 작게 변한다. 이걸 합치면 양은 어떻게 크게 증가하고 가격은 작게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은 크게 증가, 가격은 작게 상승.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양의 증가가 크게 일어난 거죠. 양의 증가폭이 어떻다? 크다. 얘는 가격 상승폭이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양의 증가폭보다 가격 상승폭은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이 증가하는데 크게 증가했다는 건 더 증가했다고 가격이 상승했는데 작게 했다는 건 덜 상승했다 이렇게 더와 덜을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걸 잠깐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원리적으로 한번 잠깐 접근 한번 해보죠. 자, 둘 다 수요 증가하는데 공급이 일정하대요. 일정한데 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비탄력적일 수도 있을 거다. 자, 그러면 공급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자,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수요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여기도 수요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가만히 있는 공급 곡선이 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세워져 있을 수도 있죠. 세워지면 비 내린다,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누워질 수도 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럼 얘는 탄력적일 때, 가만히 있는 게 탄력적일 때, 얘는 비탄력일 때죠. 결과를 보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갔어요.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가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났어요. 둘 다 가격 상승, 양은 증가. 그런데 더 변하고 덜 변한 게 좀 달라요. 얘는 가격은 조금 상승, 양은 많이 증가 이렇게 나타났고 얘는 많이 올랐어요. 가격은 크게 상승했고 양은 작게 증가했죠. 둘 다 결과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했는데 가만히 있는 녀석이 누워져 있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 게 있고 작게 변하는 게 있죠. 이게 달라진다는 게 가만히 있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어떤 곡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변해야죠. 탄력적일 때는 많이 올라갔어 아니면 많이 오른쪽 갔어. 많이 오른쪽 갔어요. 양이 크게 변한 거야. 탄력적이면. 비탄력이면 양이 어떻게 변해야 돼? 작게. 오른쪽 왼쪽 가는 게 작게 변해야 비탄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걸로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얘를 균형점 이동을 먼저 볼 수 있고 탄력성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자,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인데 자, 맞냐 틀리냐를 문제 보면 탄력적이다 그럼 바로 탄력적이니까 양은 어떻게?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균형점 이동에서 공급은 가만히 있으니까 수요 증가면 양은 어떻게? 증가, 가격은 상승. 옳게 나왔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했대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양이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건데 먼저 얘 먼저 해보죠. 비탄력이래. 그럼 양은 작게, 양은 작게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은 크게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여기에 더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중요하지 않아. 크게 작게 앞에 있는 더는 의미가 없어요.
크기 작기를 수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적용했고, 그럼 균형점 이동해서 공급 증가고 수요는 증가 감소가 없어. 그럼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결정될 거니까 증가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은 작게 증가했다,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균형점 이동,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 이동을 얘기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총수입 변화가 있는데, 이건 뭐 암기해서 푸는 게 더 빨라요. 지금 단계에서 뭐 원리가 어쩌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오버고. 자, 비탄력일 때는 비싸게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이거 암기할 때 이런 거였어요. 가수 B가 비싸서 돈을 많이 벌어 총수입의 면에서 유리하다.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그래서 조세 부담도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비탄력일제는 비싸게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고,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가수비가 비싸서 돈 많이 벌고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한번 해석하면, 총수입을 해석하면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뭐하다? 유리하다. 그럼 비탄력일 때 저가로 팔면 불리하겠지.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고가로 팔면 불리할 거고 저가로 팔면 유리하겠네. 이렇게 하나를 딱 정리하면 쭉 세 가지가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총수입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조세 부담은 이런 거예요.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와 공급에 탄력성을 봤더니 얘가 크대.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냐라고 할 때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죠. 누가 비탄력이야? 공급이. 그래서 공급자,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인이나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크다. 얘의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조세 부담 내용이었죠. 탄력성에 따른. 자, 그래서 보죠.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릴수록 고가죠. 고가일수록 총수입이 증가한다.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쭉 해석하고, 하나 기억할 건, 그럼 단위 탄력적이면 어떠냐?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과 양의 변화율이 어때요? 똑같아. 가격 오른 만큼 그대로 양이 줄어. 그럼 총수입의 변화는 없다.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 하나 기억해놓고. 자, 문제 다시 보죠. 3번 보죠. 3번. 자,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을 경우,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비탄력일 때 전체 수입 물어봤어요. 전체 수입. 비고가가 유리하다. 임대료 상승함에 따라 고가임에 따라 뭐하다? 유리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더 탄력적이다. 대체재 있으면 탄력적이다. 우하향하는 선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자, 측정 시점에 따라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쪽의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측정 시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따가 한번 해석해 볼 거고.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와 장기 중에 언제? 장기에 탄력적이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라고 해야 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뭐한다? 커진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니까 이거 다 맞았다고 자신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뭐 반절 맞아도 괜찮아. 물론 10개 맞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건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합격하려면 기출문제는 100%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건 이따가 한번 우리가 계산 문제 풀면서 한번 해석해 볼 거고. 4번 보죠. 틀린 거. 자,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체재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적이다. 자, 단기와 장기 중에 장기가 탄력적이다.
세분화할수록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주거용 부동산과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 나왔는데 누가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세수, 주거용이 탄력적이죠. 얘에 비해서 얘가 탄력적인 게 아니라 얘는 더 비탄력적이다. 주거용이 탄력적이고 공업용, 상공업용은 비탄력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뭐 지금까지 뭐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고. 자, 5번 보죠. 자,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대체제가 출현하면 수의 탄력성은 뭐한다? 커진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하냐, 양이 변하는지가 핵심이죠. 경제론에서는 양의 변화가 중요해요. 양이 변할 때 그 재화를 해당 재화라고 했고, 자, 이건 정성적이야, 정량적이야? 정량적 개념이에요. 정량적. 성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을,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보죠. 1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럼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고가일 때 임대료 수입, 총수입 얘기하는 거죠. 총수입은. 그럼 머릿속에 해석해 보죠. 자,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해.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하고 저가가 유리하겠지.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하다, 감소한다. 맞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해. 그럼 탄력적이면 고가가 불리해. 탄력적이면 저가가 유리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단기와 장기 중에 언제 장기가 탄력적이다? 맞고. 자,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자, 공급이 증가하면이라고 나왔어요. 수요가 완전 탄력, 공급이 증가하면. 완전 나오면 하나가 정해지는 거죠. 완전 탄력이면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그래서 얘가 가격은 변하지 않고 불변이고 일정하고, 자, 그러면 공급 증가가 양을 결정하겠지. 자, 공급 증가니까 양은 증가한다. 맞네요. 그래서 2번 정량적 개념. 이게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탄력성은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탄력적이면 뭐가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을 정하는 정량적 개념 하나 기억해 놓고. 6번 보죠.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이라고 나왔어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래. 그럼 둘 다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 가격은 어떻게 변해요? 가격은 누가 많이 변했다는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았죠?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 수요 증가면 상승이고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이죠.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 뭐가 제시돼야 된다? 변화폭을 제시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맞는 지문이고. 자,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가 공급이 증가하면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탄력 나왔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고 불변. 공급 증가가 양을 변화시켜서 양은 증가한다. 맞고. 자, 가격 변화에 따라 수량의 변화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자,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했대. 자,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지. 그러면 곡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점은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곡선이 움직이냐, 곡선 상에서 또는 곡선 위에서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뭐죠? 곡선에서 움직인대. 이 지문에서 봤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을 따라 움직인대요. PQ가 있을 때. 자, 그러면 해당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 상승했대. 올랐대. 그럼 양은 증가 감소? 양은? 네? 수요 법칙. 같은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양은 비싸면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수요 법칙이니까. 그러면 곡선상의 이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점이 상향으로 가야 돼? 하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대답이 좀 시원찮으면 안 되는데. 비싸지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상향으로 가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비싸니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로 가는 거야. 얘가 여기로 가야죠. 곡선을 따라 이동할 때 상향으로 가야 돼. 비싸지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근데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야죠. 그럼 어떻게 이동하냐? 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랬어요? 자, 4번 보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자, 나왔네요. 수요는 증가라고 나왔어.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야, 감소야? 말이 없어. 얘는 뭐라고 한다? 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점 이동. 공급 일정,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에 의해서 양 증가, 가격 상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얘가 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탄력적이면 양은 크게 변하고 가격은 작게 변하겠지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얘 먼저 한번 정해 봅시다. 얘가 나와서 가격이, 자, 탄력적이면 양은 크게, 가격은 어떻게? 작게 나와야 돼요. 틀렸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땡큐 해야 돼요. 자,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탄력성은 이렇게 대입해야 되고, 자, 공급이 일정하니까 볼 필요 없고 수요 증가니까 양 증가, 가격 상승. 그래서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그래서 양은 크게 증가, 가격은 작게 상승한다. 이렇게 결론 내야죠. 얘가 틀렸어. 탄력적이면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자, 단기와 장기 중에 장기의 탄력적이죠. 장기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틀린 건 4번. 자, 7번 보죠. 7번. 자, 쭉 이렇게 나왔는데 옳은 거. 자, 두 재와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두 재와의 관계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니까 봅시다. 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할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안 살 때 샀다는 얘기네. 이건 무슨 관계? 대체제. 자,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얼마냐가 아니라 탄력이냐 비탄력 물어봤어. 그럼 아파트 거 봅시다. 아파트의 가격은 10% 변했어. 아파트의 양은 5% 변했죠. 양이 적게 변했네.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게 변했죠. 양이 적게 변하면 뭐다? 비탄력인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 5번 찾을 수 있고, 탄력성이 얼마냐를 찾는다라면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양의 변화죠. 가격 얼마? 10%, 양은 5%, 그러니까 0.5,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 이렇게 푸는 건 하수고, 좀 더 공부를 해서 이해했다면, 야,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게 변했네. 비탄력이지 당연히. 값을 물어본 건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딱 보자마자 10초 컷으로 풀어야 돼요.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가격과 양 중에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똑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8번 봅시다. 자, 8번. 자, 이 문제 이제 계산 문제로 이것도 좀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어. 자, 그래서 보면 가격 탄력성은 사실 가격분의 양이 아니라 여기에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을 써야 돼요.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돼요. 가격이나 양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돼.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값의 비율. 그럼 변화값은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위에 가야지. 변화값이 위에 가야 돼요. 대부 비율하면 대부액이 위로, 잔금 비율이면 잔금이 위로, 부채 비율이면 부채가 위로. 다. 자, 무슨 비율? 얘가 중요하니까 얘 비율이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분자로 가야 돼. 원인분의 결과가 중요하니까. 자, 여기는 기준이에요. 기준. 자, 기준은
최초값을 쓸 수도 있고 중간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시될 거예요. 최초값이나 중간값을 쓸 수 있을 거다. 자, 이 변화율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탄력성을 구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번에 해봅시다. 한 번에. 아래는 가격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되고 위에는 양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10초 컷으로 푸는 거예요. 계산기 탁탁탁 눌러가지고 보면 가격은 9에서 11만 원 변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점이 기준이잖아. 기준분의 변화값이죠. 얼마 변했다? 2만 원. 중간값은 얼마? 10. 그래서 얘는 얼마? 10분의 2 가격 변화율이에요. 즉 중간점 10, 변화값이 2 가격거를 얘기하는 거고, 양은 108에서 92로 감소했대요. 변화값 얼마? 변화는 큰 걸 작은 걸 빼면 되는 거예요. 얼마? 18. 중간값은 얼마? 기준 중간값 108과 92에 더해서 2로 딱 나누면 정확히 중간값이야. 더해서 딱 2로 나누면 100이죠. 100이 중간값이에요. 중간점 맞아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얼마?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16. 아 그래요. 죄송해요. 잘 보고 있는지 확인했어. 네. 자, 그러면 번분수 나왔으니까 맨 위와 아래를 뭐예요? 바깥에 건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 건 모두 다 나눈다. 16 곱하기 10 나누기 100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겠죠? 값이 얼마? 0.8 이렇게 나왔대요. 0.8.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럼 똑같이 또 해봅시다. 최초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탄력성을 한번 해보죠. 자, 가격 탄력성을 이제는 최초값을 기준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보면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가격은 자 기준분의 변화값이죠. 변화값 얼마? 2. 최초값 얼마? 9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그럼 양에서 자 변화값은 얼마? 16. 최초값은 얼마? 10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의 탄력성을 구하면 맨 위에 아래 바깥쪽은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나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6 곱하기 9 나누기 108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8보다 작을 거예요. 얼마? 0.6666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중간점을 기준 잡을 때는 0.8이 나왔고 최초값을 기준 잡을 때는 0.66 나왔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PQ가 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여기에서 9만 원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변할 때 양은 108에서 얘가 92로 줄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여기로 갔는데 이 최초값을 기준 잡을 때와 얘 정확히 중간점을 기준 잡았을 때 얘가 0.8이 나왔고 얘는 0.666이 나왔잖아요. 그럼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비쌀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이라서 기울기가 똑같다 하더라도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지문을 확인해 봤고, 자, 탄력성을 계산할 때 탄력성은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된다. 변화율은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아래는 기준분의 변화값. 그럼 가격에서는 가격을 바탕으로 기준분의 변화값, 양에서도 기준분의 변화값. 기준은 최초값일 수도 있고 중간값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면 식 바로 써가지고 번분수로 맨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다 나눠주면 값이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고민하면 안 돼요. 변화율을 대입하는데 변화율은 기준분의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된다. 번분수식 쓰고 맨 위아래 곱하고 가운데 나눠준다 하면 쉽게 구할 거예요. 자, 0.8 비탄력 이렇게 값은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자, 9번 보죠. 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 탄력성 A,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의 오피스텔 관계 나왔는데 교차 탄력성 먼저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3개를 배우는데,
자, A 수요의 가격 탄력성, A 수요의 소득 탄력성,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봅시다. 자, 이거 세 개를 딱 보고 우리가 당연히 이런 거구나 탄력성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그래서 원인분의 결과, 가격분의 양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소득 탄력성은 뭐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양이. 그럼 소득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된다. 소득분의 양 변화율. 자, 교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두 재화가 등장해서 교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재화. 자, 그랬을 때 얘가 별표예요.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하면 A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예요. 교차된 거에 의해서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할 때 이걸 교차 탄력성을 A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앞에 생략된 게 있어. 뭐가 생략돼야 돼요?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양, A의 탄력성은 다 A 양이 어디 가야 돼? 분자로 가야 돼. 위에 있어야 돼. A 양, A 양, A 양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원인이 그 재화 가격에 의해서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차 탄력성 앞에 무슨 재화 수요, 이 수요량이 A 수요량이 변하는 게 이 A 수요량이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죠. A 가격이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A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늘어, 줄어? 줄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이게 우리가 배웠던 수요 법칙이에요. 같은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양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근데 느닷없이 시장에 봤더니 B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라고 나왔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A와 B가 관련이 있다라면 A 안 살 때 B 살 수 있지. 그럼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자, 이걸 잠깐 숨겨놓고 A 가격이 변해서 B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A 가격부터 B 수요가 변했을 때 B 수요량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재화는 A야, B야? B죠. A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양이 변하는 게 누구냐가 중요하죠. 얘가 우리가 A 가격으로부터 출발해서 보니까 B의 수요량이 증가했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얘가 해당 재화잖아. 맞아요. 근데 원인이 B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이잖아요.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 누구? A, B. 누구의? B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B가 중요한 거니까. B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를 샀더니 B의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B를 사면 B의 가격이 올라내려? 오르겠지? 맞아요? 자, 이건 뭐야? 이건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 B의 수요 곡선이 우측 갔대. 공급 곡선 가만히 있어.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갔대.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여기 가겠죠? 그럼 B의 가격이 어때야 돼? 올라야지. 이거 균형점 이동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거야. 자, 이만큼을 얘기할 때는 수요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두 재화의 관계가 있을 땐 얘 변할 때 얘도 변할 수 있어요. 대체제일 때는 안 살 때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가운데를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B의 수요량이 변했는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이걸 수요의 변화, 곡선 이동했고, B를 많이 사면 결국 B의 가격이 오르겠지. B의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곡선 이동했죠. 공급 가만히 있는데 B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가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 B의 가격 상승, 균형의 이동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 내가 교차 탄력성을 쓰려 그래. 교차 탄력성. B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이때 쓰는 거야, 이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해당 재화가 이걸 딱 봤을 때 해당 재화가 뭐냐면 B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B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야. 그래서 위에 B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되고, 교차하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죠. 앞에 다른 재화는 생략할 수가 있어. 다른 재화 뭐가 있어요? A. 여기에 A 가격에 의한 대한 B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A 가격 변화율 이렇게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교차 탄력성 앞에 있는 무슨 재화 수요, 뭐 수요, 얘가 해당 재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교차 탄력성의 특징인 거예요. 중요해요. 출제자가 야, 어려운 거 안 낼게, 쉬운 거 낼게 라고 할 때 내는 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 이거 이해되죠? 대답이 없어서 그냥 다 아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탄력성 세 개는 다 양이 변하는데 원인이 그 재화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재화 가격이냐, 이렇게 해서 원인에 따라서 해당 재화 A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소득 탄력성은 얘가 돈 벌 때 샀다라 그러면 이게 소득 탄력성 양수값 나올 때 이걸 정상재라고 하고, 돈 벌 때 안 산다라고 하면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 나올 때는 열등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열등제는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엄청 중요하죠. 대체제 보완제. 이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대체제 보완제는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근데 잠깐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재화 가격이 얘가 비싸질 때 A 수량이 증가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나오죠. 이 플러스일 때, 즉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해석한다라면,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얘 사 안 사? 안 사, 안 산다. 그럴 때 A를 샀다는 얘기죠. 안 살 때 샀으니까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대체제. 플러스일 때 대체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보완제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최종적인데 이제 얘도 쉽게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걸로 본다라면 이런 거예요. 이 A 수량은 그냥 수량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변한 거? A 가격이, A가 같은 재화예요. A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와 얘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2는 3분의 네모래. 네모값 얼마? 6이죠. 어떻게 구했어? 라고 하면 곱한 거예요. 곱한 값이 얘예요. 자, 그래서 얘가 6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얘와 얘를 곱한 거야. 그럼 가격에 의해서 얼마 변하냐라고 할 때는 가격 탄력성을 곱하면 돼. 소득에 의해서 변한 A 양을 계산할 때는 얘와 얘를 곱하면 돼. 그럼 소득에 의해서 변한 A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변했냐라고 한다면 다른 재화 가격 나오면 뭘 곱해야 돼요?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돼. 곱하면, 끼리끼리 곱하면 그거에 의해서 변한 양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인이 A 가격도 변했어. 소득도 변했어. 다른 재화 가격도 3개가 변했대. 이럴 때 A의 수요량이 전체 얼마 변했냐를 계산할 때, 자, A 가격에서 변한 수요량을 어떻게 구한다?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어떻게 구한다?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한 양은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A 가격에 의해서 A 수량.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A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은 수요 법칙을 쓰는 거고, 소득에 의해서 A 양이 어떻게 변하냐? 돈 벌 때 산다 그러면 무슨 재화? 정상재. 또는 돈 벌 때 안 사면 열등제. 열등제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얘가 중요한데, 만약에 대체제라고 나왔어요. 두 재화 관계가 대체제. 그럼 얘가 비싸졌어. 그러면 이 다른 재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대체제니까 안 살 때 뭐 한다? 산다 라고 해서
방향을 정해서 전체 값을 더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출제자가 너무 좋아한다 그랬어요. 나올 확률 7, 80%예요. 나오면 빠르게 이해만 하면 사실 계산 문제 푸는데 3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여기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일단 3개를 물어봤는데 뭐 먼저 하는 게 좋냐면 관계는 쉬워요.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니까. 보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할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뭐 했다? 증가했다. 안 살 때 샀으니까 무슨 관계? 대체제.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보니까 A는 가격 탄력성의 정도를 물어봤어요. 즉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 10% 변할 때 아파트 양이 5% 변했대. 양이 적게 변했네. 탄력, 비탄력.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얘는 다 똑같이 나왔고. 자, 그럼 이제 교차 탄력성을 구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교차 탄력성.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오피스텔 매매 수요인데, 매매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래요. 자, 이때 이 교차 탄력성에 해당자는 누구?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에요. 얘가 해당자예요. 앞에 그러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 수량은 위에 가야 되고, 오피스텔 수량, 다른 재와 뭐가 있다? 아파트의 가격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재와 가격은 생략할 수 있더라. 여기에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 가격 얼마? 10%. 오피스텔 수량 얼마? 8%. 그러면 얼마? 0.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교차 탄력성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10번 보죠. 자, 문제 보니까 탄력성이 이렇게 나왔고, 자, 가격 탄력성 나왔고, 자, 오피스텔 가격에 따른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근데 가격 변하고 오피스텔 가격 변했는데 여기에서 A 지역의 아파트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어. 해당자는 뭐예요? 해당자 뭐야? 양이 누구? 아파트 양이 얼마 변했냐죠? 아파트가 해당자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푼다 그랬어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아파트 가격도 변했고 여기에 오피스텔 가격도 변했대.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얘도 변했을 거고, 오피스텔은 무슨 재와? 다른 재와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와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도 얘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씩 변했냐라고 할 때 해당 재와 가격 곱하기 뭐? 가격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 나오면 뭐? 교차 탄력성. 여기에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끼리끼리 곱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가격 탄력성 0.9, 2%니까 곱하면 얼마? 1.8%.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0.5, 다른 재와 가격 5%니까 곱하면 2.5%. 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정해야지, 방향. 자, 같은 재와 가격의 양을 얘기할 때는 수요 법칙을 써야 될 거고, 수요 법칙. 자, 이때는 대체제냐, 보완제냐를 해석해서 방향을 정할 거예요. 자, 대체관계래요. 대체관계. 얘는 필요가 없고 대체제다. 자, 그럴 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뭐 했다? 상승했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오피스텔 가격이 뭐 했다? 상승했다. 얘가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올랐대, 얘도 올랐대. 그럼 이제 우리는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의 방향을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라고 해야 되고, 자, 얘와 얘가 대체제 관계인데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졌어요.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얘와 아파트가 대체제 관계니까 안 살 때 얘는 뭐 한다?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8을 얘기하고 플러스 2.5를 얘기하죠. 더하면 전체 얼마? 플러스 0.7 이렇게 나오겠네.
0.7 증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화는 0.7. 10번에 2번. 자, 11번 보죠. 자, 응용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지만 응용했어요. 자, 보니까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라고 나왔고, 자, 오피스텔 수요 소득 탄력성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제한은 없어. 제한은 오피스텔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을 계산할 때 원래 오피스텔의 가격이 변했대요. 해석해보면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할 거고 소득이 변해도 얘가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두 개가 있어. 오피스텔 가격, 그 다음에 소득에 의해서도 얘가 얼마 변했다, 얘가 얼마 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양이 얼마나 변했냐는 건 여기다가 가격 탄력성을 곱하면 될 거고 여기다는 소득 탄력성을 곱하면 될 거예요. 끼리끼리 곱하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양이 맞죠? 자, 그럴 때 보죠.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줬어. 얘를 주고 뭔가 다른 걸 하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해석해 놓고 얘가 1% 감소됐다고 나왔어요. 전체가 1% 감소했다. 오피스텔 가격 탄력성 0.6, 오피스텔 가격이 5니까 끼리끼리 곱하면 얘가 3% 나오고, 근데 문제에서는 소득이 얼마 변했냐? 얘를 안 줬어요. 얘를 구해라 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오피스텔 가격이 여기에서 상승했대. 얘가 중요한 조건이죠. 얘가 비싸졌대.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 법칙이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와 얘에 의해서 1% 줄었대. 3% 줄었는데 얼마가 변했길래 1%만 줄게 됐냐? 2%를 없애줘야지. 얘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x. x가 얼마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얼마?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2지. 그럼 얘가 2% 뭐? 증가라고 할 수 있죠. 얘를 알아냈어. 2% 증가. 얘를 알아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와 얘를 곱하면 되는 거죠. 얘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 얼마라고? 0.5라고. 그럼 얘는 얼마야? 얼마 곱하면 2가 나오겠냐? 얼마? 4. 얘가 몇 프로? 4%이면 곱하면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소득은 얼마? 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4%. 얘가 증가돼야 되니까 정상제라고 나왔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증가되겠지. 그래서 4% 증가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응용 문제. 각각 원인에 따라서 양이 변했을 거예요. 근데 끼리끼리 탄력성을 곱하면 돼.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방향을 정해놔야 된다. 첫 번째 다시 얘기하면, 자, 같은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건 수요 법칙, 소득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건 정상재냐 열등재냐,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건 대체재냐 보완재냐를 해석해서 방향을 정해서 전체를 합치는 게 전체 수량 변화율이에요.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 느낌상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푸는 방식,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이 방법대로 좀 따라서 하고, 나는 이 방법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각자 방법으로 풀어보고 맞는지 확인하면 제가 다 정리해 줄 거니까 질문을 하세요. 자, 경기변동 보죠. 자, 경기변동의 유형은 학자들이 이제 네 가지로 순무, 계장 이렇게 강화도의 순무, 계장 4개고, 순환적 나오면 회상, 후하,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계속 반복할 때 순환적. 그럼 순환적 경기변동은 회상, 후하 한마디만 나오면 무조건 순환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작위, 불규칙을 무작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발생해서 경기가 변해서 경기가 마음대로 불규칙적으로 비주기적으로 변하는 건 무작위적 경기변동. 자, 얼마 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요. 맞죠? 금융정책으로 대출금 확 줄였죠. 6억 이상 안 빌려주겠다. 그랬더니 경기가 갑자기 확 줄었어. 주택거래가 거의 없어졌어요. 무슨 경기변동?
무작위적이라고 나와야 돼. 전쟁제 정부의 정책 규제는 예상하지 못한 거야. 이런 거에 의해서 경기가 변했다 그러면 다 무작위예요. 뭔지 모르겠어. 투기적 요소로 또는 버블, 거품에 의해서 경기가 순간 변했어. 뭔지 모르죠? 모르면 다 뭐야?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에요. 회상화 나오면 순환, 모르면 무작위. 계절마다 변한다 그러면 계절적. 자, 여기에 장기적이라는 건 원래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는 10년, 부동산 경기는 약 18년 주기예요. 근데 50년 정도로 길게 서서히 변하는 걸 장기적으로 변한다. 서서히 변하는 걸 추세적으로 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걸 장기적 경기 변동을 추세적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순무개장 이것만 탁 떠올리면 찍어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장기적, 추세적, 계절마다 회상우와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거, 특히 정부의 정책 규제는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에 변하는 건 무작위죠. 순무개장.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 일반 경기보다 진폭과 주기가 크죠.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공급 조절이 어려워. 쉽게 만들지 못하니까 수요와 균형을, 공급이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가격이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 가격 변동폭이 크다, 주기도 오래 걸린다. 회상우화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에 순환이니까 회상후하가 있지만 얘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각각 순환 국면이 불규칙, 불명확, 불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지가 않아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서서히, 내려갈 때는 빠르게 이렇게 논다라면 정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가 경사졌어? 우측이 경사가 졌어요. 우경사, 대칭을 이루지 못해요. 우경사 비대칭 구조라고 해서 오를 때는 어떻게? 서서히, 내려갈 때는 빠르게. 그래서 회복은 올라갈 때는 느리고 후퇴는 뭐하다? 빠르다. 느리고 빠른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서서히 오르고 빠르게 내려온다. 자, 중요하죠. 지역마다 경기 변동 양상이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수급 정도도 다 달라요. 규제도 지역마다 달라야 돼. 이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지역화, 국지화라고 얘기해요. 토지의 무슨 성질로부터 비롯됐다? 외부 지역 부인 경합에서 부자가 부동성, 지역이 지역화, 국지화,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이라고. 자, 그래서 지역화, 국지화, 물론 종류, 용도마다 다르겠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다르게 움직이겠죠. 자, 이거 하나 외워놔요.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가 뭐 한다? 역행한다. 그래서 주역 하나 기억해놔라.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경기를 얘기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건 누구냐면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가는 게 누구냐면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다음에 일반 경기가 뒤따라가고, 자,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부동산 경기가 움직여요. 이렇게 일반 경기 나오면 일반체화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동차,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있죠. 자, 이렇게 가. 그럼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앞서가요, 뒤따라가요? 뒤따라가.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뭐 한다?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경기가 좋을 때, 일반 경기에 자동차,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 때 부동산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다르게 움직여요. 이때 주거용과 상공업용에서는 일반 경기와 똑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고 주거용은 반대 방향으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뒤따라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뒤따라가냐라고 할 때 주거용은 일반 경기가 뭐 한다? 반대로 역행하면서 뒤따라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놔. 뭔진 몰라도 주거용은 일반 경기가 순행이라고 나오면 안 돼. 역행한다. 주역. 사주팔자 보는 거 주역이라 그러죠. 주역 하나 이렇게 암기해놔야 돼. 자, 부동산 경기는 뒤따라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뒤따라가냐를 할 때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역행하면서 뒤따라가는 거고 상공업용은 순행하면서 뒤따라가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
안 나왔지만 나오면 보너스 다 하나 암기 코드로 외워서 맞출 수 있으니까 주거용은 일반 경기에 뭐 한다? 역행한다. 주역. 하나 기억해 놓고. 자, 부동산 시장에는 안정시장이 있어요. 가격이 안정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어. 자, 그러면 불황에도 가격이 변화되지 않고 안정적이다. 이건 불황에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 불황이어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런 부동산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적당한 규모의 주택이나 상가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이 크게 출렁이지 않죠. 그래서 가격이 거의 일정해요. 그럼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의 가격은 얘와 얘가 뭐해? 비슷해. 그 뭘로 쓸 수 있다? 기준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졸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하한이다, 상한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밑에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출렁이지 않으니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회상후가 있을 때 한번 잠깐 정리하면 올라가는 건 회상, 내려가는 건 후하 이렇게 되는 거죠. 회상, 후하 이렇게 봐서 여기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회상, 후하 네 군데가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여기 회복기와 여기 회상, 후퇴죠. 후퇴는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전환의 의미가 있어. 전환, 바뀌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상향은 계속 올라가, 그 다음에 하향은 계속 내려가.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속적으로 변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상향과 하향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회복과 후퇴는 전환의 의미가 있다. 이거 하나 이해하고. 자, 누가 주도하거냐 중시하냐 우위에 있냐라고 할 때 내려갈 때는 누구? 하수 중시, 매수자가 중시된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매수자 중시,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 한다? 미룬다. 자, 그러면 내려갈 때는 매도자는 거래를 당긴다. 암기해놔야죠. 하수 중시, 내려갈 때는 매수자 중시, 올라갈 때는 매도자 중시, 매도자가 미루고 매수자는 거래를 당기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갈 때는 여기서 가격을 궁금해할 때 과거는 아래에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이다. 내려갈 때는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위에 있을 거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으면 얼른 책 보고 다시 공부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회상 후하에 회복기와 후퇴기는 전환, 상향과 하향은 지속적이란 말을 쓸 수 있고, 내려갈 때는 하수 중시,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회복은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바뀌어져요?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후퇴는 뭐에서 뭘로 바뀌어져?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12번. 자,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 마찬가지로 회상 후하 국면이 있고, 자, 순환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 맞죠? 근데 별도로 뭐도 있다? 부동산에서는 안정시장도 존재한다. 자, 얘는 순환 국면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돼야 안 돼? 순환할 때 회상 후와 안정, 회상 후와 안정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죠. 별도로 하나 있는 거야. 순환 국면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순환은 회상 후와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별도로 안정시장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순환 국면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자, 내려갈 때 하수 중시 맞죠? 내려갈 때는 매수자 중시. 내려갈 때니까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는 과거는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그래서 과거 가격은 새로운 가격에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맞고. 자, 올라갈 때는 매도자 중시 맞고. 자, 올라갈 때니까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아래에 있겠지. 그래서 하한이 된다. 맞고. 회복에서는 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걸로 바뀌는 거죠. 자, 내려갈 때는 누가 중시되고
매수자, 올라갈 때는 매도자 중시죠. 자, 그래서 회복에서는 올라가는 거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매도자 중시가 맞고, 과거 사례는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죠. 기준이 되거나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후퇴에서는 매수자 중시가 맞고, 과거 사례 가격은 내려가는 거니까 과거는 어디에 있다? 위에.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된다.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틀린 거.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순무 개장이 있죠. 순무 개장, 이렇게 4개의 경기 변동 양상이 있더라 라는 얘기고, 자,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순환하지 않는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작위적 변동이라 한다. 맞고. 자,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 경기가 계속 변한대. 주택 경기가 방학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이건 계절적 변동이다. 맞고. 자, 올라갈 때 직전은 과거 얘기하는 거죠.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아래에 있을 거니까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 땡큐 해야 되고, 상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건축허 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고. 14번 보죠. 자,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처럼 상승 하강이 반복되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회상화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명확하진 않더라 라고 나와야 되고,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기도 길고 진폭도 뭐하다? 크다. 일반 경기가 크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게 경기가 변한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질문 준 거고.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이건 진폭이 뭐하다? 크다를 얘기하는 거죠. 맞고. 더 깊고 더 높으니까 폭이 크다.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뭐하다? 길다. 주기가 길다. 올라갈 때니까 회복. 올라갈 때면, 자, 새로운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는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뭐 기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하한이 되는, 아래에 있으니까 하한이 된다. 15번 보죠.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까지 좀 하고 쉬죠. 네. 나도 문제만 풀면 일찍 갈 수 있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스마트 패스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맞죠? 중요한 것만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 공부해도 안정적으로 학교 갈 수 있는 컬이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건 다 알아야 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걸 지금 중심으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때는 머릿속에 다시 한번 까먹지 않도록 새겨 놓아야 되고, 모르는 거 나올 때 집중해가지고 집에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 체크해놔야 돼요. 자, 거미집 이론 보죠. 자, 거미집 모형이라는 자체는 경기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한 거예요. 경기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했던 이론이 거미집 모형이에요. 자, 경기가 불안정하다는 건 가격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거의 일정히 움직이는 건 가격이 안정한 거고, 경기가 안정한 거고, 크게 출렁이는 게 불안정한 거예요. 자, 불안정한 이유를 공급의 시간 차이를 고려해서, 어쨌거나 시간 차를 고려해서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태, 움직이는 형태적 모형이다. 이걸 정학적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이 정자는 고유할 정자야. 가만히 있는 걸 연구한 이론이 아니라 움직이는 걸 연구한 거예요. 또는 여기에 비교, 정학적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정태적이라고 나오면 안 돼. 동자가 나와야 돼. 움직일 동, 움직이는 형태를 연구한 거다. 자, 거미집 모형에서는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재화가 생산에 오래 걸린대. 그럼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거의 모든 재화의 수요는 즉각 변해요. 근데 만드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급이 시간 차이를 두고 변한대.
그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기가 어렵겠지. 균형을 못 잡으면 가격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균형일 때만 딱 균형가로 유지되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겠지. 균형이 아니면 가격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가 얘는 즉각 변하지만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공급이 시간 차이를 두고 변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해석해야 돼. 자, 근데 이걸 왜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냐라고 할 때, 자, 부동산도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자, 근데 모든 부동산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사실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상공업용의 경기 변동 양상은 거미집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근데 주거용은 안 돼요. 주거용은 설명할 수 없다. 주거용의 경기 양상은 설명할 수가 없다예요. 주거용은 안 된다야. 주거용은 특이하게 바로 변하는 게 있어. 뭐라 그래요? 주거용의 공급 중에 만드는 건 주택도 오래 걸리지. 근데 공급할 때 만들어져 있어서 쓰고 있는 걸 바로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재고주택 공급이에요. 재고주택 공급은 아주 빠르게 잘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주거용은 재고주택 공급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재고주택의 공급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단순한 거미집 모형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재고주택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경기 변동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나오면 틀려.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주거용의 경기 변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사실. 자, 그리고 공급자는 현재 비싸니까 반응을 했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폭락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이런 거예요. 배추 가격이 막 서로를 배추 살려 그래. 배추 가격이 막 올랐어요. 올라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전에 심었던 배추가 떨어지면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어. 근데 서로 살려 그래. 그럼 배추 한 포기가 막 2만 원까지 올라갔어. 자, 이때 가격이 오른 이유는 수요자는 있지만 배추를 살려고 하지만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작년에 심어놨던 배추가 다 팔렸어. 더 이상 배추 공급이 안 돼. 가격이 폭등했죠. 공급이 안 돼서 오래 걸리니까 공급이 시간 차이를 두니까 폭등했어. 그때 이제 배추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2만 원 비싸졌으니까 배추를 심어서 내년에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라고 너도 나도 배추를 심었던 거예요. 근데 배추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나오겠지. 근데 내년에 너도 나도 심었던 배추가 쏟아지면서 가격이 뭐예요? 폭락했어요. 지금 너도 나도 심으면서 배추가 공급이 내년에 나오면 폭락한다는,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심었던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현재 비싸니까 너도 나도 심었던 것이 미래에 쏟아지면서 폭락이 나타났다. 그럼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하지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야. 미래 가격은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문제고 이것 틀리면 안 된다. 수렴형의 조건, 탄력성은 누가 크고 수탄이 크고, 수탄이 크면 이건 수렴형. 기울기는 누가 크고 공기가 커야 돼요. 그래서 큰 것만 외웠어.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함수식이 제시됐을 때, 함수식이 제시되면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서 비교하라는 얘기고,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3Q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기울기 크기 얼마?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3. 기울기 크기는 2분의 3이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 크기를 비교해서 수요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중에 얘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반대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문제 몇 개 더 풀어봅시다. 자, 거미집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수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대. 수탄이 크대. 그럼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맞죠? 땡큐 해야지.
네. 뭐 다른 거 안 봐도 되겠네. 나머지 봅시다. 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대요. 같으면 무슨 형? 순환형, 발산. 이탈을 발산이라는데 이건 순환형이라고 나와야 되고,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뭐라고 나와야 돼? 동태적으로 설명했다. 동태적 모형이다 라고 나와야지. 비교 정학이다, 정태적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정자가 들어가면 안 돼. 이 정자는 고유할 정자로 가만히 있는 걸 연구한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움직이는 형태니까 동태라고 나와야 돼요. 동태적 이론이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렇게 나왔고,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나왔는데, 언제나 바로 변하는 건 뭐? 수요량은 언제나 바로 변해요. 근데 거미집 이론에서 전제된 건 공급이 오래 걸리니까 만드는데 시간 차이를 두고 변한다.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건 공급량이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16번 보죠. 자, 문제가 좀 길었지만 사실 무슨 관계냐? 거미집 이론의 무슨 모형이냐? 뭐 전혀 어렵지 않게 풀어야 돼요. 자, 일단 관계 먼저 봅시다. 자, A와 B는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A의 가격이 오를 때 B의 수요가 감소했대. 이렇게 나왔어요. A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A가 비싸지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 살 때 B도 안 샀네. 수요가 줄어든 거죠. 하락은. 안 살 때 안 샀어요. 그럼 무슨 관계? 보완제. 자, 그럴 때 이제 거미집 이론 본다라면 A 부동산의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니까 자, 보완제를 볼 때 하나가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사실 바로 막 무조건 달라들지 말고 보기를 봐야 돼요. 보기를 봤더니 보완제 얘는 아니고 얘인데 얘가 똑같아. 그럼 A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답을 찾는 거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B를 봐야지. B를. 자, B를 보니까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렇게 나왔어요. D가 있으면 뭐? 수요. S가 있으면 뭐?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함수의 수요의 기울기 크기를 본다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니까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1.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공급의 기울기 크기를 보면 P의 개수 6. Q의 개수 3. 얘는 6분의 3이네. 같죠? 둘 다 0점으로. 무슨 형? 순환형. 이렇게 될 거다. A도 한번 따져보죠. A. 자, 얘 A 부동산의 수요함수의 기울기 크기는 1분의 1. 1분의 1이고, 공급함수의 기울기 크기는 1분의 2. 1분의 2. 이렇게 나오죠? 공기가 크네. 공기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자, 쉬었다가 17번부터 보죠.